롱드 전복살, 롱드 전복. 자, 우리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네. 자, 그녀의 심청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재밌는 포인트로 다가왔던 것은 제가 한 번도 그런 작품을 보지 않았는데 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 라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승상부인과 청이의 로맨틱한 관계, 섹슈얼리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이전에 지혜를 좀 본 게 있긴 있었는데, 일본에서 나온 책들은 보면 그 섹슈얼리즘이 배제되어 있어서 거세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무성애적인 느낌으로 그리는 거였는데, 여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그런 섹슈얼을 넣었을 때 이게 보기가 아주 훈훈하고 좋다. 뒤에가 더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심청 전에 그걸 넣었다는 그렇죠. 게 아름답지요. 이게 대중 매체 중에서도 웹툰이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전에 문학 작품 안에서 다뤄졌던 청이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 안에서는. 문학이라는 장르 아래서는. 근데 서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는 청이와 승상부인 간의 어떤 그 에로틱한 관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재밌게 그려졌다라는 거.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장면이 그거를 관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내밀한 감정이 있어서 그게 연결돼서 그게 이어지는 느낌이지, 독자가 관음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지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청이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조합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의 청이의 그 모습은 그 얌전하고 효녀인데 정말로 거렁뱅이인데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기존의 서사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정말 비루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승상분에 의해서 꾸며지긴 하지만 그걸 또 거부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청이가 찾아간 섹슈얼리티는 바로 마님으로 이제 상대방을 부르면서 되게 씩씩한 육체를 지닌 여성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힘이 거. 세죠. 예. 마님을 얻고 마님을 다니고. 얻고 가고. 마당새와 마님? 그런 클리셰를 여기에서 마님은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녀에게 왜 쌀밥을 주었나?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더 기존에 있었던 청이의 모습이 부서진다라는 거. 네. 그 놀라운 게 원전에서도 인당수로 300석에 팔려가는 결정을 하는 청이라는 인물은 되게 주체적인 인물인 거죠, 사실.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그냥 지어졌을 뿐이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서 저는 이 승상부인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역시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 청이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당새와 마님에서 이거는 그 가진 게 다른 여성 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게 다른 여성 둘이 서로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손잡고 가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가진 여성은 청이? 청이만 이름이 있나? 예, 유일하게 여자 중에 이름이 있는 아니 거예요. 남자들도 이름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왔죠. 스님도 이름 안 나왔고. 그냥 스님이에요. 신봉사 이름 나온다. 신봉사 이름 나오고. 자, 그녀의 심청의 매력 포인트 지엘이 나온다. 지엘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엘은 걸스러브. 네, 비엘은 보이즈러브. 네. 지엘과 이제 비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비엘은 사실은 접하기가 더 쉽고요. 그쵸, 예. 비엘은 접하기가 쉽고 지엘은 별로 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했던 지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작품하고 아마추어들이 책 낸 거, 일본 책들 뭐 이런 거 좀 봤던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요즘 만날 수 있는 지엘이 나왔어요, 최근에. 아가씨. 영화 아가씨와 그 다음에 건물류에서 나왔던 지엘 코드들. 그래서 지엘
원래 아까 그 보보님이 얘기해 주셨던 관음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장면 연출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지엘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가씨하고 건분류에서 그려지는 거가 조금 되게 달랐던 것 같거든요. 저는 건분류를 안 보고 아가씨만 봐서 아가씨 얘기만 하자면 네. 하여튼 뭐 영상미가 뛰어나고 뭐 내용이 좋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보면서 계속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분이 더럽다. 저 기분이 계속 더러웠어요. 근데 왜 더럽나,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작품 다 보고 나와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마 이제 그 매년 일본에선 일본 만화가 올해 주목하는 만화 이런 거를 뽑는데 고교 야구 소녀 자와시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H2로 유명한 만화 작가 그 사람이 아다치가 추천을 해서 그 만화를 여자가 야구를 한다니까 사서 봤는데 그 여자가 야구를 하는 만화가 아니라 야구를 하는 여자의 몸에 대한 거를 관찰하는 관음증적인 시각으로 계속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빌어서 하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야구를 하고 어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의 시선에서 비춰진 그런 모습이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아가씨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좀 왜 이런 생각이 드나. 근데 이제 그녀의 심청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고 하면 그런 그 작품에서는 관음증적인 그런 연출이나 구도가 없어서 편하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둘이 연애를 하는 걸 다루냐 아니면 연애를 하는 거를 섹슈얼적으로 구경하는 사람이 소비하느냐는 건 약간 다른 지점인 것 같아서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느낌을 받았고 고교 야구소녀 자와시도 그렇고 그녀의 심청은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니까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비, 관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남성의 욕망이 들어간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성향, 여성향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뭐 굳이 얘기하면 남성향은 남자들이 보는 장르를 얘기하고 여성향은 여자들이 보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뭐 장르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면 뭐 그림체도 상황이 다르고 뭐 남성향 장르면 스포츠 만화라도 예를 들어 하면 이제 서비스 컷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90년대 뭐 일본 만화 이런 데 보면 H2 이런 거 보면 야구 잘하다가 갑자기 아가씨 그 여자 주인공의 팬티 서비스 컷이 나오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팬티가 나와요. 도대체 왜 나오는지 맥락상 항상 나와. 항상 서비스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만화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요즘 이제 옛날 만화를 다시 보니까 모든 만화에서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지금 현재 일본 만화에서도 항상 그 서비스 컷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성향 만화를 봤을 때 뜬금없이 나오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성향에서는 뜬금없이 남자 서비스 컷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남녀 서비스 컷이 나와도 그거를 여자만 대상화되지 않고 남녀 모두 뭐 예쁘게 그린다는,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리는 게 포인트 지향점이고 남성향은 그거를 관음적이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소비하는 느낌이 더 노골적인 면이 강했는데 요즘 들어서 여성향도 그런 식으로 그리는 장르들이 많이 생겨서 뭐 굳이 이제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면 여성향은 여자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 좀 적고 남성향은 남자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향과 여성향이라는 용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콘텐츠를 누가 소비하느냐를 상정하고 만들었던 그쵸.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영화 아가씨는 사실은 남성향으로 만든 구조의 GL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부모님은 건분류를 안 보셨지만, 건분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저는 여성향이라는 느낌이라고 조금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분류라는 드라마는, 제가 정말 최고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그런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미러링이 들어가 있는 여성향이 별로 없잖아요. 여성향 드라마가. 근데 거기서는 여성들과의 관계가 엔딩 컷으로 나오거든요. 남자랑 결혼한 엔딩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매회 엔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로맨스가 가끔 끼긴 하지만 여성들의 관계 있잖아요. 3명의 여성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엔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드라마의 엔딩도 역시 여성들 3명이 더워가지고 보보님이 우통을 깔려고
까고 싶지만 까지 못해서. 저 크롭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GL이든 BL이든 이게 어떤 작품 콘텐츠가 시각화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2D로 하든 3D로 하든 그리고 음악이 들어가고 또는 글로 만들고 기록이 되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여성향과 남성향의 방향이 좀 설정된 컷들이 많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심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여성들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여성들의 욕망으로 다룬 이제 그것이 그녀의 심청의 강점으로 좀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을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독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아가씨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핑거스미스라는 세라 워터스 이게 원래 그 소설이었어요. 소설. 소설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로 이제 뭐 해서 이제 글을 쓴다. 로 끝나는데 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구슬을 나눠가지고 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뜬금없이 서비스 컷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 독자의 시선. 예, 맞아. 지금 기억에서 지우신 거예요. 엔딩 컷을. 정말 황당했어요. 그 배에서 떠나는데 뱃속에서 멀미나 나나.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관객들이 와 하겠지만 이러면으로는 저 컷이 왜 들어갔을까? 서비스 컷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용어로 남성 향이네요. 그렇죠. 예. 원작과 결말이 매우 달랐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남성 관객을 위한 서비스 컷을 박찬욱 감독은 넣었다. 이렇게 그것도 역시 거죠. 다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게 되는 거네요. 원전과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 박 감독은 이거를 넣어야 될 이유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 붙이긴 나름이겠지만 무슨 뭐 거기에서 뭐 해방을 느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시구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하지만 원작에서는 페누진 여성의 모습으로 글을 쓰는 모습으로 끝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로 글을 써 내려간다거나 어떤 서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 그녀의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GL 코드까지 쭉 나눠보았어요. 그녀의 심청에서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틈틈이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 아쉬운 점이요?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떠나잖아요. 모두 다 현실 세계를 버리고 애따 들어오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폐물을 챙겨서 떠나마 이렇게 떠났는데 사실 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서 산다고 해도 어쨌든 그 폐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거나 뭐 아니면 뭐 산을 개간해서 살건가 이런 현실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그 재화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뭐 엔딩을 그릴 거면 그냥 이상적으로 홍길동 엔딩이 좋지 않았을까. 나라를 아예 건립을 해서 여자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조금 아예 그냥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이 지금 선택의 이런 엔딩이 요즘 분위기하고 되게 맞물려서 요즘 20, 30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끝이 개인의 탈출의 탈에 머무르는 그리고 요즘 집단을 바꿀 수 없다. 탈한국을 이야기하는 세대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조금 홍길동처럼 뭔가 사회 건립이든 변혁이든 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결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의 시대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려지지 않은 이 여정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떠났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만나는 공동체는 도화동의 공동체와는 다를까? 다른 공동체는 도대체 언제 도래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혹은 이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그려지지 않은 채 끝난 거죠. 그리고 뭐 이것은 원작이 끝이, 그러니까 이제 뭐 타협의 하나의 지점으로서 그 나머져 있는 그 우리가 구전되는 서사는 사실 신봉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망상장애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나의 이야기 드림속을 계속 쓰시면서 헛소리다, 헛소문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렇게 타협을 잡을 수도 잡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 지금 말을 하니까 또 들은 생각이 입을 많이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게 전달되는 거는 이 떠난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 얘기는 하나도 구전되지 않고 수다쟁이 신봉사만 자기의 망상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기록싸움이라는 거 정말.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살롱 전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심청이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정전에 대한 도전? 그 기존에 되게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문학적 어떤 그런 부분들, 혹은 이것이 바로 뭐 고전 문학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그 고전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거의 지배해온 서사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하고 다시 쓰고 새로운 이야기를 고쳐서 써버리고 이러한 시도들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이 되게 정치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렇죠.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순수 문학이란 게 있어? 라는 질문? 아니 근데 그 로맨스 소설 태동 자체도 사실 그 기획된 거였다면서요. 제가 전에 무슨 책인지 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산업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화를 가지고 있는 계급 여성들이 위로 나가고 싶고 이랬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게 만드는 프로파간다가 로맨스 소설이었거든요. 이 얘기 왜 잠깐. 자연스럽게 우리 그녀의 심청과 같이 읽으면 좋을 책에 대한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에 동의를 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캘리번과 마녀라는 책이에요. 실비아 페데리치가 지은 글이고 이게 우리나라 번역되어서 출간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비슷합니다. 그 자본주의하고 가부장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오기 전이었고 가부장제는 있었으나 더 견고히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여성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뺑덕어멈을 제가 마녀라고 계속 칭했는데 그 마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들이 또는 기존의 지배를 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 억압이 필요하다라면 여성 혐오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여성들을 계속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뺑덕어멈이었고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중세의 마녀였던 거죠. 그래서 캘리번과 마녀라는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태동,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위하려면 그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초 축적을 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어떻게 억압했고 여성의 몸을 어떻게 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는 종교와 같이 결탁하는 거죠. 기득권층과. 그래서 지배계층과 종교가 결탁하여 마녀를 만들어냈고 여성 혐오를 뿌리내렸다라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아까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을 집으로 묶어두는 역할. 그리고 아마 로맨스가 기획되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획된 거는 마녀뿐만이 아니라 로맨스이기도 한 거고 심청전이기도 한 거고 모성신화도 있죠. 모성신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획된다라는 것을 조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캘리번과 마녀는 유럽의 이야기라면 심청전은 조금 더 깊게 읽어가면 이게 여기 한반도 유교 문화권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문학이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가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도님이 그와 연결해서 지금 이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케이트 밀렛의 성의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죠. 고전이죠. 고전인데 여기는 이제 문학과 문화에 나타난 남성의 여성 지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남성들의 그 책 소설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전에는 뭐랄까 굉장히 문학 작품으로 칭송받았던 소설들을 깨부수잖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문학 비평을 통해서 어떤 성의 정치를 분석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되게 과감한 성의적인 묘사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이 책은. 그런데 그 장면 안에서도 얼마나 성의적인 묘사, 아까 우리 아가씨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남성이 폭력적으로 여성을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혹은 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헨리 밀러의 석세스, 노먼 멜리어의 아메리카의 꿈, 장준의 도둑일기 이런 것들을 이런 남성 소설들, 남성 책들을 인용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학과 페미니즘이라는 펜 모리스가 짓고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한 작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종과 문학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문학 안에서 어떻게 이 남성 중심의 문학사에 대해서 대처해 오는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읽으면은 이제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근 근작이죠.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라는 책이 나왔죠.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 문학사라는 부제가 있고요. 다양한 여성 그 문학 비평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으로 그 이야기 되어 왔던 1960년대 작품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여성 그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하는 그런 글들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추천할게요. 엘리자베트 바탱테르의 만들어진 모성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프랑스 사람이고 모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에서 애들을 원래 키우지 않았다 엄마들이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쫙 나오거든요. 기숙학교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용도 쉽고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책을 5권 정도 이렇게 풍부하게 그녀의 심청이 주는 주제, 그 다음에 질문, 이게 되게 묵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에게 그녀의 심청을 읽으면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충분히 해주신 것 같죠. 덥습니까? 네, 정말 덥네요. 덥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에어컨 안 들어오는 밀실에서 밀실에서. 2시간 동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상의를 비키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즌2에서는 종횡무진 페미 웹툰으로 여러분들을 3번째로 지금 찾아뵌 거고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작품은 신일숙의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였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작품은 지갑 놓고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오늘 그녀의 심청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심청은 누구의 입장에서 그녀의 심청일까요? 갑자기 승상부인의 심청? 아닌가? 뭐 그녀는 여기서 승상부인? 아니면 그녀는 그냥 그녀인가? 우리? 여성의 심청?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청이야. 아, 그런가? 아직도 청이야. 아니에요. 저는 좀 뺑덕곰 살고 싶은데. 뺑덕은 뭐 너무 좋았어요. 뺑덕곰 여기에서 그려지는 청이는 괜찮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 엔딩은 좋은데 시작은 성장기지, 성장기. 성장기. 예. 굳이 선택을 하라면.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지요? 네네. 저희는 시즌 3에서 돌아올 거고요. 웹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슈라님? 네. 와우! 이렇게 섭외가 됐습니다. 박수! 네버엔딩 스토리? 페미 웹툰과 만화로, 여성 서사로 만나 뵀던 느낌들 또는, 소회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본 녹음보다 사전 얘기가 더 재밌긴 했지만.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자리 자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즌에는 입이 더 잘 풀어지고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밌었고요. 여튼 해석 노동은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같이 생각하는 것, 힘, 이런 것들도 좀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것을 주제로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은 힐링이 되는, 덥지만요. 이제 시원할 때 올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에 슐라님이 더 많은 연구를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보보님은 그 사이에 더 입이 잘 풀리길 바라며, 이제까지 진행에는 도도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즌 3 때 봬요. 안녕. 안녕.